네, 이강민의 잡지사 12월호 첫 번째 페이지 이정우의 스포츠 랩소디 칼럼니스트 이정우 박사와 함께합니다. 이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스포츠 랩소디의 이정우입니다. 저희 우루과이전 당일 특별 생방송 때 이닥께서는 대한민국의 승리 굉장히 자신 있게 확신을 담아서 말씀하셨지만 네, 0대0 무승부. 네, 참 되게 아쉬웠어요. 이길 수 있었거든요. 스포츠 전문가보다 오히려 법조인의 예측이 맞아버렸고요. 그리고 가나와의 경기가 2대3 아쉬운 패배로 끝나서 지금 네. 대한민국은 H조에서 1무 1패. 그러니까 4위 우루과이의 골득실에서 앞선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경우의 수고 뭐고 일단 모레 새벽 포르투갈전은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12월 3일 자정에 벌어지는 그 포르투갈과의 조별 라운드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쉽진 16강에 않겠지만. 진출. 그래도 또 가나하고 우루과이 전의 결과를 또 봐야 되거든요. 일단 전제는 포르투갈한테 이기고 네. 가나 우루과이전 스코어를 또 봐야 된다. 우루과이가 이기면 확실하게 또 너무 크게 이기면 또 안 됩니다. 우루과이가. 골득실 또 따져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복잡하게 될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포르투갈도 우리와의 3차전을 그냥 설렁설렁 할 수 없는 게 조 1위를 못하면 브라질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네. 포르투갈은 지금 많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대패하지 않는 이상은 조 1등 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혹시나 뭐 우리한테 지고 가나가 우루과이를 크게 이겨버리면은 이제 그쵸. 조 2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아주 뭐 설렁설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요. 쉽지 않은 3차전을 네.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요. 네. 포르투갈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위상을 드높일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릴까요? 예. 근데 저는 밑밥부터 까시는 것 같은데. 포르투갈전. 예상을 지금 한다는 게 약간 조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은 것이 지금 뭐 포르투갈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거든요. 그래도 예상이라는 게 맞고 네. 틀리고에 따라서 또 이제 재미를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또 지금 한 가지 예상하기가 힘든 점은요. 예, 우리 예. 손흥민 선수하고 김민재, 예. 황희찬 이 선수들이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를 전혀 지금 감음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기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예. 거기에도 많이 달려있을 것 같고 또 벤투 감독님이 못 나오는 것도 또 한 가지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애국 예. 배팅. 애국 배팅으로 예. 한국이 이긴다고 또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국 배팅을 하면 틀려도 욕을 안 먹기 때문에 아주 현명한 방법 같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 자정에 있을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기 어쨌든 우리는 승리를 기원하면서 응원을 해야 되겠고 오늘 포르투갈 얘기 한번 실컷 해볼까요, 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많은 언론사가 그 포르투갈에 관한 기사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장점이나 단점을 분석한 기사 아니면 그들이 어떤 전략을 즐겨 사용한다. 혹은 포르투갈의 어떤 선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기사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잡지사는 이렇게 흔히 접할 수 있는 경기에 관한 정보 말고요. 색다른 좀 재미를 줄 수 있는 좀 다른 세 가지 얘기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얘기.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포르투갈 국민과 우리 국민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포르투갈과 우리나라가 어떠한 관계가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표팀의 사령탑이 벤투 감독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벤투 감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포르투갈 분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럼 뭐 가장 잡지사스러운 얘기, 뭐 잡지사에서만 들을 수 있는 독점 공개 정보 이렇게 제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다른 언론사에서 거의 안 다루고 덜 다른 내용이다. 우루과이전 이후로 많이 약해지셨네. 예. 이거 사실이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요. 예. 네. 그런 걸 준비했다. 네네. 첫 번째로 포르투갈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는데요. 사실 포르투갈은 다른 유럽 나라에 비해서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유럽 나라는 아닙니다. 그 이베리아 반도 서쪽 끝에 있는 나라거든요. 사실 한국에서 거리상으로 가장 먼 유럽 국가가 포르투갈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영국이나 아일랜드, 아이슬란드보다도 더 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슬란드보다도? 네, 더 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그 유명하다는 그 에그타르트도 맛볼 겸 예전보다는 포르투갈 찾는 분들이 늘어나긴 했지만 뭐 상대적으로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국내 관광객이 뭐 많이 찾는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음악 여행 예능 프로그램인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요. 김유나나 로이킹 같은 가수들이 포르투갈에 가서 거리 공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르투갈이 국내에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에 대한 관심도 국내에서 많이 급증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조사에 의하면 2018년도 한국인 관심 급증 해외 여행지 톱 10에서 포르투갈이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뜨는 여행지. 네네. 예.
당시 비긴 어게인 멤버들이요. 낯선 나라에 왔기 때문에 혹시 아무도 우리 공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예상이 또 완전히 빗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가수 김윤아 씨가 강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네. 그 강이라는 노래가 바다에서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는 곡이거든요. 아, 네. 그래요. 물론 그 노래를 부르기 전에 김윤아 씨가 간단하게 영어로 그 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간단한 설명이었고 그 노래 자체가 한국말로 불린 노래였고요. 또 노래의 의미 그러다 보니까 노래의 의미를 현지인들도 정확히 알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강이란 노래가 슬픔과 그리움을 주제로 담은 노래이거든요. 당시 포르투갈 사람들이 강이란 노래를 처음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말도 안 통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 노래에 매료가 됐고 오. 또 음악적 교감과 감성이 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후에 김윤아가 네. 한글로 된 노래이고 신나지 않은 노래인데도 그들이 뭔가 이해해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 또 그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 선배 한 분도 포르투갈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아, 네. 정서적으로 되게 잘 맞아서 여행하기 편한 나라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 두 나라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통할 만한 요인이 있을까요? 그래서 의외로 포르투갈 국민의 국민성이요. 한국인과 유사점이 꽤 많다고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포르투갈의 역사 공부가 약간 필요한데요. 네. 유럽인들은 발전된 항해술을 바탕으로 15세기 들어서 세계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항로를 발견하기도 했고요.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인도로 가기도 했고 동아시아로 가기도 했고 또 세계를 일주를 했었죠. 그렇죠. 예. 이 탐험이 17세기까지 이어지는데 이 시기를 흔히 대항해 시대라고 부릅니다. 예. 이 탐험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선두주자였고요. 그 후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여기에 합류하게 되거든요. 그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각 대륙의 문명이 처음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연결되는 계기가 됐고요. 네네. 사실 그 유럽 서쪽 구석에 위치한 포르투갈은 크기가 작은 나라예요. 그렇죠. 예. 좀 더 우리가 체감하기 쉽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 크기를 뺀 크기가 포르투갈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 땅에서 남한보다도 작은 거예요. 네, 남한에서 전라북도를 빼면 포르투갈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예. 이 포르투갈이 역사적으로 좁은 땅을 갖고 있었고요. 네. 농지가 되게 척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은 예전서부터 해외 진출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당시 포르투갈이 육로로는 해외 진출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갈 길이 멀어 보여요. 딱 지도만 떠올려봐도. 또 옆에 예. 또 그 옆에 큰 형님 같은 스페인이 스페인이 버티고 있고. 있고 스페인을 예. 또 설사 건너가더라도 또 아랍 나라들이 알프스.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육로로는 해외 진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네. 이 포르투갈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바다로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서양하고요 아프리카로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그 아프리카 최남단에 희망봉도 돌았고요. 희망봉도 발견했고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을 했죠. 뭐 바스코다가마 이런 유명한 항해자를 배출한 나라인데 결국 그래서 포르투갈이 엄청난 땅덩어리를 자랑하는 남미 브라질까지 식민지화 시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그 대항해 시절에 그 미지의 땅을 개척해서 많은 부와 또 명예를 얻은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근데 포르투갈 역사를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의 역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사실 좀 상반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된 모습? 네. 역사에서 포르투갈은 가해자보다 피해자로서 훨씬 오랜 시간을 보낸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기원전부터 포르투갈은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요. 거의 한 400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로마가 세력이 약해지면서 로마 군대가 후퇴를 하자 그 후에는 게르만족이 이제 포르투갈을 공격을 했고요. 8세기 들어서는 네. 그 이베리아 반도를 그 이슬람 세력들이 지배를 했었거든요. 이슬람이 거기까지 갔어요? 네, 그분들을 무어인이라고 불렀는데 네. 무어인들이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면서 거의 포르투갈이 500년 동안 그 당시에 지배를 당했다고 합니다. 와, 그럼 이슬람 문화가 되게 많이 녹아 있겠네요. 남유럽에는 많이 녹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포르투갈이 다시 기독교 땅으로 들어왔는데요. 거의 50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포르투갈이 사실 내실이 그렇게 단단한 나라는 아니에요. 국토도 작고요. 네. 인구도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민지 경쟁에서 다른 유럽 열강들한테 밀리게 됩니다. 네. 밀리게 돼가지고요. 1500년도에서 1600년도에 걸쳐가지고 스페인의 지배를 한 60년 동안 받은 적도 있고요. 예. 포르투갈의 국력이 계속 약해져 갑니다. 네. 결국은 19세기 들어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포르투갈을 침략한 적도 있고요. 결국 19세기 초반에 포르투갈의 최대 식민지였던 브라질도 독립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후 포르투갈은 또 내전을 겪기도 했고요. 1926년도에 군사 쿠데타도 발생해서
독재 정권이 1974년까지 또 존재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많은 외침과 네. 독재 정권을 겪은 포르투갈이 우리나라하고 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역사적으로도 좀 같습니다. 진짜 비슷한 면이 많네요. 예. 심지어 포르투갈에도 우리의 아리랑과 같은 한이 서린 노래가 있습니까? 네, 이런 것까지 알아보셨어요? 포르투갈의 민중음악이 파두라고 있는데요. 파두. 예, 네. 파두인데요. 스페인의 플라멩고와 함께 그 이베리아 반도를 대표하는 노래입니다. 네, 파두를 보면요, 이들의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를 알 수가 있는데요. 파두의 어원은 숙명을 의미하는 라틴어 파툼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숙명. 네, 숙명. 네. 파툼이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운명의 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파두는 기약 없는 그리움을 담은 노래인데요. 네. 그래서 한국인의 정서, 하나고도 어허. 또 일맥상통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파두는 대항해 시절 미지의 땅을 찾아 떠난 남편 혹은 연인 아니면 아들을 그리워하는 여인들의 절망과 한숨을 담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의 한민족의 얼과 한을 담은 또 아리랑하고 또 통하는 그러네. 면이 있습니다. 예. 또 슬프고 한스러운 역사를 가진 것이 또 우리 한국과 음. 포르투갈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럼 여기는 약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배멀미 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네. 한의 정서가 담긴 네네. 포르투갈의 파두라는 음악 장르를 또 소개해 주셨고요. 네.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의 인연에 대해서도 좀 조사해 보셨다고. 네네. 비록 간접적이지만 역사적으로 한국과 포르투갈은 좀 악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악연이었는데 아쉽게도요. 그 포르투갈 탐험대가 그 아시아 쪽에서 탐험을 하면서 표류하다가 1543년에 일본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들이 일본에 전파한 것이요. 바로 서양의 근대적인 장총이었습니다. 아, 그게 조총이 되나요? 네. 아. 당시 일본의 영주가 이 총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요. 현재 가격 20억 원에 해당되는 은을 주고 와. 그 당시 장총을 예. 두 정을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자루. 네, 두 자루를 구입을 해서요. 예. 그 이 영주가 대장장이한테 이 총을 복제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아. 네, 흔히 말해서 역공학,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어. 상품을 분해해서 생산 방식을 알아내는 것을 그 그렇죠, 당시에 그렇죠. 예. 일본에서 시도한 건데요. 예.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특히 예. 마지막 단계에서 결코 어떻게 진전이 안 나갔다고 해가지고요. 네. 영주가 이 포르투갈 선원들한테 부탁을 하니까 예. 영주의 딸을 주면 자기하고 결혼시켜주면 예. 우리가 그 기술을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또 딸까지 결혼시키면서 그 기술을 배우고 아. 또 영주가 포르투갈까지 갔다 오면서요. 음. 이 결국은 마지막 기술까지도 습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총뿌리가 한반도를 가리킨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노력 끝에 조총이 개발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총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 총의 생산으로 네. 총의 등장으로 정말 동아시아의 전쟁 형태는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네. 한편 조선도요 이 시기에 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뭐 과학 시간에 살짝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예. 조선의 왕도요 그 당시에 이 총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고요. 심지어는 대마도에 갔었던 조선 관리들이 네. 대마도 관리한테 이 총을 선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우리도 그러면 네. 좀. 예, 근데 그때 역생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나 관리자들은요 이 네. 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대요. 어. 그러다 보니까 40-50년은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면서 보내다 보니까 네. 총을 개발할 수 있는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을 어. 조선이 아쉽게도 날렸습니다. 거기서 군사력의 비대칭이 확 생기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결국은 일본이 1592년이죠. 임진왜란을 일으킵니다. 당시 64만의 대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네. 그중에 4분의 1인 16만 명이 조총수였다고 합니다. 네. 또 당시 일본은 아프리카 흑인 용병까지 있었대요. 임진왜란 그때쯤이에요? 네. 아, 흑인 용병? 네, 흑인 용병이요. 포르투갈에서 데려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포르투갈을 통해서 네.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이요. 네. 마카오를 통해서 임진왜란까지 아. 참전을 해서 흑인 용병까지 그 당시에 임진왜란 때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마카오가 포르투갈령이니까. 네, 맞습니다. 명이었으니까. 예. 네, 일본이 가진 조총으로 인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조선은 정말 유린당했죠. 네. 많은 백성이 정말 희생당했습니다. 음. 이때 약 한 10만 명의 조선인들이 일본한테 잡혀갔다고 하는데요. 예. 그때 또 상당수가 포르투갈 노예 손에 팔려갔다고 합니다.
포르투갈로 가는 노예선에. 네. 그러면 포르투갈이 그때 노예선을 많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더군다나 포르투갈이 역사적으로 인구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노예가 또 그렇게 필요했다고 필요했고. 하더라고요. 예. 따라서 분명 포르투갈 본토에도요. 네. 조선인들이 분명히 상당수가 건너갔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분명히 조선인의 후손들이 거기도 약간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너무 오래전이에요. 예. 네, 그래서 우리와 포르투갈의 그 관계는요, 비록 포르투갈이 의도한 건 아닐지 몰라도요, 이렇게 악연으로 시작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때 영문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이베리아 반도까지 끌려간 조선인들의 삶은 과연 어땠을지 이건 뭐 네, 그 당시에 짐작조차 뭐 어렵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도 끌려갔었고 여러 군데로 끌려갔었다고 엄청난 하더라고요. 수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인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포르투갈어에서 유래한 단어들도 꽤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빵도 그렇고요. 빵, 그렇죠. 네, 예. 자몽, 자몽도 네, 담배. 담배, 예. 카스텔라 이런 단어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포르투갈에서 포르투갈어. 건너온 단어인데요. 예. 사실 이렇게 이러한 단어가 우리나라에 건너오게 된 계기는 포르투갈하고 일본이 무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언어를 일본이 외래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 상당수가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 지배를 당하면서요. 그 당시에 한반도로 건너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처음 보는 게 많았을 테니까. 네, 그렇죠. 예. 제가 카스테라 말씀드렸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보로 빵도 있죠. 음. 소보로 빵도 포르투갈어에서 왔다고 하고요. 소보로가? 소보로요. 네. 예. 특히 우리 덴뿌라를 얘기하면 다들 일본어라고 생각을 하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튀김 예. 요리 덴뿌라. 네. 덴뿌라도 포르투갈어에서 왔다고 하고요. 어허, 이거 몰랐어요. 네, 샐러드를 의미하는 일본어 사라다 있죠. 사라다. 사라다도 일본어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포르투갈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우리 사라다도. 어머니들이 사라다라고 많이 사라다, 하시죠. 사라다요. 예,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매가 없는 옷, 조끼, 조끼도 와. 포르투갈어에서 왔고요. 네. 속옷을 우리 옛날에는 메리아스라고도 많이 불렀거든요. 그렇죠. 예, 예. 메리아스도 또 포르투갈에서 왔고요. 메리아스. 네. 이건 약간 포르투갈어 같네. 네네. 그리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네. 아파트 보면 발코니를 우리는 베란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베란다도 포르투갈에서 왔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를 드리면 예. 우리 흔히들 남자들 뭐 갑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갑바도? 갑바. 갑바 흔히 생각하면 정말 일본어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갑바도요. 우리가 흔히 뭐 남자의 가슴 근육 그런 걸 네. 얘기할 때 갑바를 얘기하는데 예. 갑바도 카파라는 네. 포르투갈어 비옷 거기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비옷? 비옷이 있는 네. 비옷이 그러니까 위에다 걸치는 비옷을 네. 레인코트. 레인코트죠. 네. 레인코트를 포르투갈어로 카파라고 불렀는데 그게 왜 가슴 근육이 됐지?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네. 그게 한국을 건너면서 위에다 걸치기 때문에 뭔가 네. 이렇게 위에다 걸치기 때문에 뭔가 두툼해 보이니까. 갑바가 무슨 그 갑옷이라는 의미도 약간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로 좀 좀 뜻이 변경돼 가지고 전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야, 갑바의 유래는 또 우리말 지킴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처음 네. 들어봅니다. 네. 빵의 나라 포르투갈 모레 경기에서 빵 득점에 그치기를 기원해 보고요. 네, 맞습니다. 자, 끝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감독으로 또 조국을 상대하게 된 물론 그 가나전에서 퇴장을 당해서 벤치에는 앉을 수가 없게 됐지만 네. 파울루 벤투 감독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그 전에 간단하게 그 우리 한민족과 포르투갈 축구의 그 인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네. 다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1966년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북한이 이탈리아를 1대0으로 이기면서 8강에 들지 않았습니까? 네. 8강전에서 만난 나라가 포르투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이 3대0으로 앞서 나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 4강에 들 뻔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명한 포르투갈의 골게터 에우제비오한테 4골을 헌납하고 결국 5대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한때 북한이요. 옛날에 유세비오라고 했던. 그렇죠. 맞습니다. 유세비오라고 옛날에는 불렀었죠. 호날두 이전 포르투갈 최고의 선수죠. 루이스 피고도 있었죠. 뭐 그렇게 따지면요. 피구보단 유세비오가 낫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팀은 대한민국 대표팀은 20년 전인 2002년도 한일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만나서 1대0으로 이긴 정말 기분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국 대표팀의 파울로 벤투 감독이요. 당시 수비형 미들필더로요. 한국전에서 풀타임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벤투 감독 스타일이 많이 변해서 좀 매치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유튜브에 2002 월드컵 포르투갈전에서의 선수 시절 벤투의 모습. 뭔가 정면 사진은 아닌데 네. 지금 우리나라 선수 저 선수가 박지성 선수입니다. 박지성 선수와 경합을 벌이는 벤투 네, 제일 선수. 왼쪽에 있는 17번 17번 선수가요. 선수가 네, 벤투 파울루 벤투 선수입니다. 감독인데 네. 뭔가 스타일이 많이 변했어요. 20년 전이니까 지금 약간 많이 머리도 좀 달랐겠죠. 희끗희끗해져 있고 네, 한데 그렇죠. 그때는 뭐 한창일 때 벤투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사실 저 때도 그렇게 한창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30대 노장, 30대 네. 초반 노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네. 굉장히 그거 하시네요. 예, 나이에 대해서 엄격하시네요. 아, 뭐 엄격하다기보다 제가 벤투 감독님하고 동갑이라서 좀 그래요? 더, 동갑내기인가요? 네, 그래서 예. 좀 더 저분한테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나중에 연이 닿기를 예, 바라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한테 진 경기 직후에 벤투 네. 선수가 자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었대요. 예, 그때 했던 말도 지금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 네,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간략히 소개하면요. 네. 그 인터뷰어가 이렇게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파울로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16강이 좌절된 거죠. 그쵸. 예, 16 포르투갈이. 16강에 못 들어가면서 이제 네. 한국한테 1등으로 지면서 예선 탈락이 확정이 이제 되니까 집에 가야 되는. 네, 집에 가야 되는 네. 상황에서 네. 인터뷰어가 포르투갈 선수들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기분을 느꼈겠군요. 그러자 당시에 벤투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포르투갈의 속담을 인용하면서요. 우리는 시작도 좋지 않았고 끝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승리한 적도 있었지만 오늘로 우리의 참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경기 중에 기회를 잡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쳤고 한국이 더 좋은 기회를 잡아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는 반성할 시간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보다 잘했던 또 16강에 진출한 한국과 미국에 축하를 보내고 우리는 2004 유로 대회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당시 인터뷰어가 여러 포르투갈 선수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그 당시에 포르투갈 선수도 인터뷰할 기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분 나빠서. 예. 아니 너무나 실망을 했고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요. 근데 유일하게 거의 벤투 감독님이 선수가 그 당시 인터뷰에 응해줬기 때문에 특히 인터뷰어가 벤투 감독한테 선수한테 네. 예, 이런 힘든 시기에 이렇게 우리한테 인터뷰를 하게 돼서 특히 파울로한테 고맙다 그런 말을 특히 또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네.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네, 맞습니다. 유로 2004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네. 유로 2004에서 포르투갈이 준우승했어요 그때.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황금기가 네. 시작됐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2004를 또 포르투갈에서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랬나요? 근데 그리스한테 그리스 아니에요? 져가지고 포르투갈 대회였구나. 포르투갈 대회였었는데 또 포르투갈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홈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래도 준우승이면 그것도 그리스를 상대로 전통적인 강자도 아니고 굉장히 그렇죠. 아쉬웠을 겁니다. 이변이었죠 그때 그리스 네, 돌풍. 맞습니다. 예, 네. 기억이 납니다. 지금 벤투 감독이 이끄는 일명 벤투 사단에도 뭐 현재 4명의 포르투갈 코치들이 포진돼서 힘써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002년 히딩크 감독이 물러나고 나서 이어서 대표팀 감독을 맡은 움베르토 코엘류 감독도 포르투갈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분뿐만이 아니라 전북 현대 감독으로 K리그 2연패를 했고요. FA컵 우승을 이끈 조제 모라이스도요. 그렇죠. 포르투갈 출신이었고요. 메리아스로 들리네요. 갑자기 아까 그 역사를 듣고 조제 메리아스. 모라이스, 조제 예. 모라이스입니다. 모라이스 감독. 네네, 모라이스요. 네. 그다음에 2010년도에 FC 서울을 1년간 맡아가지고요. K리그에서 우승했고 또 FA컵에서 우승해서 데뷔 첫 해에 더블을 달성한 빙가다 감독님도요. 포르투갈 출신이었습니다. 예, 예. 이렇게 21세기 들어서 한국과 포르투갈은 축구에서 제법 교류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또 종종 우리 선수들이 포르투갈 리그 가서 활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벤투 감독에게는 이 인연이 더 남다를 수가 있는 게 본인 선수로서의 마지막 국대 경기가 바로 2002년 그 우리나라와의 월드컵 경기였다고. 네, 맞습니다. 좀 전에도 편집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04년도 유로에서 포르투갈이 네. 준우승을 했는데 아쉽게도 벤투 감독님은 그 당시 멤버가 아니었고요. 이미 은퇴. 네, 그때는 이미 은퇴한 시점이었고요. 네. 벤투 감독님은 나이가 들면서 사실 기량이 좋아진 대기만성형 선수였다고 합니다. 20대 네. 후반에 들어서 기량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어. 포르투갈 대표로 35경기를 소화했는데요. 한국전 패배 경기가 벤투의 대표팀 은퇴 아하. 경기였습니다.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년 전에 자신을 은퇴시켰던 한국을 이제 이끌고 월드컵을 이번에 가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벤투가 2002년 대회에서 자신을 은퇴시킨 한국을 이끌고 다시 월드컵에 참가하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더군다나 자신의 조국인 포르투갈 상대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정말 복잡한 감정이 아마 들 거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포르투갈이 유로 2000에서요 4강에 들었었거든요. 유로 2000에서 포르투갈이 4강에 들 정도로 강팀이었었고 그 당시에는 벤투 감독님이 주전 선수였거든요. 네네. 근데 2002년도 대회에서 굉장히 이제 기대가 많았죠. 포르투갈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더군다나 그때 골든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황금 세대 마지막 선수들이 그 당시 뛰던 시절이었거든요. 피구, 뭐 누누 맞습니다. 고메스, 네네. 많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런데 2002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전에서 져가지고요 16강 진출에 실패합니다.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하고 미국한테 졌고요. 폴란드만 이겨서 1승 2패로
조 3등으로 16강에 못 들어가거든요. 네네. 네. 근데 벤투가 이제 그 후에 은퇴를 해가지고 대표팀 지도자로 이제 변신을 하거든요. 예. 프로팀 지도자를 거친 끝에 나중에는 포르투갈 대표팀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 때 포르투갈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에 이제 참여를 하게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 당시에 포르투갈이 어떤 나라하고 한조가 됐었냐면요. 독일, 미국, 가나, 포르투갈 이렇게 네 나라가 한조가 됐다고 이때 합니다. 또 가나를 상대한 그때도 경험이 가나가 있구나. 예, 한조가 됐었어요. 예. 그 당시에 가나한테 2대1로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야 가나하고 뭔가 이전이 있다. 이번에도 이기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 생각도 조금 했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네. 펠레 이닥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독일한테 졌고 네. 미국한테 비겼고 네. 가나한테 2대1로 이기면서요. 승점 4점. 근데 조 3등으로 16강에 맞아. 네. 탈락을 했는데 네, 네. 아쉬웠던 점은 미국도 그 당시에 4점이었고 예. 포르투갈도 4점이었는데요. 네. 골득실에서 밀려서 밀려가지고 16강을 못 갔어요. 16강에 그 당시에 못 갔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 대회 같은 경우는요. 벤투 개인 자신으로 봤을 때는요. 네. 자신의 세 번째 네. 월드컵 도전입니다. 감독으로서는 두 번째. 선수 한 번 합쳐서요. 네. 이번에는 벤투 감독은 그러니까 선수로서도 16강에 가본 적이 그렇죠. 없고 감독으로서 16강에 가본 적이 또 없는 포르투갈이랑 강팀이었는데도.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승부욕이 이번에 엄청날 것 벤투가 같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16강에 갈지 정말 예,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벤투 감독이 뭐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지난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이 끝나고 이제 곧바로 선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4년을 넘긴 대한민국 대표팀 역대 최장기 감독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벤투 감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꽤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좀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가지고 그 고집에 대한 비난도 많았고요. 또 특정 선수만 좀 기용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거기에 대한 비난도 있었고 또 월드컵 본선에서는 결국 통하지 않을 텐데 너무 빌드업 축구만 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비난도 있었고요. 네. 한국 축구하고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많이 들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하지만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아시아 그 월드컵 최종 예선전을 너무나 수월하게 통과를 했고요. 최종 예선은 완벽했죠. 네, 너무나 정말 수월하게 통과를 했고 또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에서 비록 우루과이를 상대로 우리가 승리는 못했지만 강팀을 상대로 사실 대등한 경기를 했습니다. 우리 팀이 정말 라인을 끌어올리고 경기를 주도했거든요. 특히 그렇죠. 전반전이 정말 환상적이었는데요. 월드컵 본선에서 강팀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이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그 당시 한국 팬들이요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일본과 사우디 같은 경우는 독일과 아르헨티나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일본이나 사우디는 경기 내용이나 볼 점유율에서 많이 뒤졌습니다. 수비하다 역습하는 축구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한국은 그와 다르게 우루과이를 상대로 할 때요 맞불을 놨습니다. 네. 주도하는 축구를 했거든요. 네. 사실 그 경기 뭐 제 예상은 틀렸지만 정말 이길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이길 그래서 수 너무 있었죠. 아쉬웠어. 예. 이게 황의조 선수의 그 결정적인 찬스가 전 지금도 기억에 많이 근데 남습니다. 뭐 우리도 골대 2번 맞았으니까. 예. 네, 그렇기도 합니다. 전문 용어로 또이또이. 네. 예. 네, 하지만 좋겠고요. 정말 승리가 필요했던 가나와의 경기에서 네. 네, 경기에서 왼쪽 측면이 3번 뚫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아쉽게 하지만 가나전도 우리가 주도하려는 양상으로 갔던 건 분명하고요. 전반 25분은 주도했었죠. 예, 근데 예. 갑자기 경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가나한테 어이없게 2골을 허용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2대2까지 따라갔는데 또 한 골을 갑자기 허용하면서 톤이 너무 갑자기 통탄에 빠진 톤으로 네. 가는 거예요. 우시는 거 아니죠? 예. 또 그래서 너무나 아쉽게 3대2로 맞아요, 졌고요. 맞아요. 또 한 가지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벤투 감독이 정당한 항의를 했거든요. 그럼요. 정당한 항의를 했는데 또 영국의 그 이상한 그 심판이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그렇게 악명이 높고 악명 높죠. 예. 원망을 많이 듣는 심판이 벤투 앤서니 감독한테 테일러. 맞습니다. 안소니 테일러가 과감하게 또 레드카드로 벤투 감독님을 또 퇴장을 그 시켰습니다. 양반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경기에 한 번은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양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마지막에 사실 그럴 이 줄이야. 경기를 앞두고 잉글랜드 팬들이 벌써 한국 팀하고 가나 팀한테 미리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가나 미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신 잉글랜드 팬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런던대 결국은 동문들도 혹시 그런 문자를 개인적으로 보내왔나요? 뭐 그런 것까지는 없었는데요. 맞아요. 지금 여론이 좀 그런 네.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인 건 사실이에요. 포르투갈전을 앞두고 분명 위기인데요. 더군다나 더욱더 염려스러운 점은
손흥민이나 김민재, 음. 황희찬 같은 우리의 키 핵심 플레이어들이 지금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서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나오더라도 제대로 뛸 수 있을까?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벤투 감독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굳건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또 4년 전에도 굉장히 지금보다 더 어려웠었습니다. 4년 전에는요. 카자네 기적. 그때는 2패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더 어렸었는데도 선수들이 절망해서 희망을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 선수들이 또 그러한 뭔가 우리한테 뭔가 또 감동의 환희를 또 한번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한국이 그 16강 진출에 실패하면요. 네. 어쩌면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벤투가 한국 팀과 동행하는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계약은 월드컵까지 네, 돼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정말 우리 벤투 감독님이 4년 동안 우리 대표팀하고 너무나 동행을 잘해 주셨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좀 안 끝났으면 좋겠고 그 서사를 아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네. 벤투의 선수로서 또 감독으로서의 네. 서사를 아니까 더 응원하게 되네요. 예. 네, 또 벤투 감독님 얼마나 정말 억울하셨으면 또 그렇게 자기가 이미 옐로우 카드를 우루과이전에서 하나 받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를 내신 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으면 그렇게까지. 예. 전 특히 두 번째 골을 우리가 넣었을 때 벤투 네. 감독님이 좋아하시던 모습도 네, 기억에 남고요. 맞아요.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선수들의 입장을 할 때 벤투 감독님이 맞아요. 모든 선수를 다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마중 나와 있었어요. 예, 마중 나오면서 하나씩 안아주더라고요. 네. 그게 마지막 인사가 안 되길 저는 네. 정말로 기원하고 아.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장면이 감동 깊었거든요. 네. 이분이 되게 무뚝뚝해 보여도 네. 요새 이제 월드컵 진짜 본 게임 가서 모습 보면은 네. 진짜 잔정이 많고 리더로서의 모습을 진짜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벤투도 한국 팀도 네. 월드컵을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네. 해피엔딩이 되도록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선수들 못지않게 최선을 다한 코치진에게도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호날두 노쇼 사태를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깔끔하게 실력으로 이번에 되갚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닥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